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5부 가운데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번째 강의는 제목은 과학이란 무엇인가인데 내용은 그냥 강의 들으면서 아실 테니까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의 목적은 인간이 궁극적 행복을 누리기 위해 불교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목적이 궁극적 행복을 구하는 것이지만 불교는 인간의 행불행이 사물의 참모습, 즉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렸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사물의 참모습 중 하나가 삶의 실상인데 삶의 실상 중 하나가 윤회입니다. 우리는 탐진치 때문에 업에 끌려서 허수아비 같은 삶을 살면서 계속 윤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삶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열반이고 불교 수행의 목적인데 부처님은 이렇게 설합니다. 쌍유따 니까야 48품 42번째 강의에서 태어나면 부서졌고 청정한 삶을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윤회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그 전까지는 삶 실상을 모르면 계속 윤회한다는 뜻이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할 마음을 가지려면 윤회가 사실임을 믿는 것이 수행을 위한 첫걸음일 겁니다. 그래서 윤회를 안 믿으면 지금 불교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윤회가 사실을 믿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확실하구나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신행적 이치입니다. 그런데 체험이 없다면 윤회가 범부에 쓰여진 굴레임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윤회해 본 적이 없는데 기억도 안 나고 부처님의 설법에도 나오고 많은 성자들이 윤회를 말하더라도 체험 없는 사람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체험이 있더라도 그것이 두뇌가 만든 어떤 환상이나 착각이 아닌 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믿게 되죠. 그게 바로 과학의 힘이죠. 과학은 대중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지식체계입니다. 20세기의 주도적인 지식은 과학이었고 21세기를 주도하는 지식도 과학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과학을 믿을까요? 그리고 왜 과학은 초상현상을 인정하지 않는지, 또 과학과 성자의 가르침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과학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럼 과학이 뭔가? 이 과학을 정의를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람마다 다 그렇다 하지만은 저한테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에요. 그건 막스 야머라는 사람이 쓴 아인슈타인과 종교라는 아인슈타인의 릴리지언 책을 쓴 책인데 거기에 이런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인데 과학이란 감각기관으로 인식한 내용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한 거다. 일단 그래야죠. 감각기관이란 말은 많은 경우를 썼건 뭐 현명을 바꾼 간에 어쨌든 내 눈과 귀와 코로 이런 게 있구나 한 정보를 얻은 그 얻은 정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정리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수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논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은 과학적, 수학적으로 정리한다는 뜻이 되겠고, 근데 수학적으로 정리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과학이라 해서 물리학을 제외하고는 다 수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은 수학적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그럴 때는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설명. 물리학이라면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물리법칙이 수학적으로 표현된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과학의 특징과 영역이 한번 뭔지 살펴보려면 과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는데 왜 그러냐면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여러 번 해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얻은 정보를 논리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처리해야지 우리가 이치에 맞다고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 영역이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제한된 거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난 일은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성적 사유는 과학의 한계를 말해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태의 중처, 양자까지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반복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기 스위치가 꺼졌거나 켜졌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꺼져 있기도 하고 켜져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미세계 양자 현상에는 상태가 중첩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그런 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거든요. 즉 자연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에 맞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은 어떤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겁니다. 자, 검증 힘이란 건 이런 거죠. 물리법칙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영국에서 성립하는 물리법칙은 똑같이 한국에서도 성립하죠. 그리고 현재의 물리법칙은 20년 전에도 현재의 물리법칙이 있었고 10억 년 전, 100억 년 전에도 똑같은 물리법칙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빵 터졌다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과학이 굉장히 힘 있는 학문인 거죠. 근데 과학이란 것은 항상 어떤 틀로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변해서 객관적으로 사물을 기술하고 남과 언어로 소통하려면 어떤 사물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다.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선 그 사물을 볼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해 마음이란 건 뭐냐?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과학자는 어떤 틀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데 이 틀을 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패러다임은 바뀌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바뀌냐? 물리학에서는 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일반 상태에서 이러려면 힘이라는 개념은 버려요. 그 필요 없어요.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에 의해서 물체가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또 양자역학에 오면은 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의가 되질 않아요. 그 양자역학에는 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런 개념들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학만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연구하는 복합적 학문인 인지과학도 마음의 개념적 변화가 많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고전적 인지주의라서 인간의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니까 컴퓨터도 정보 처리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와 인간의 마음은 하드웨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뭘 보니까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연결주의가 나오고 두뇌 신경을 모방한 신경만 이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경과학이라는 것은 아예 그럴 것 없이 마음을 연구하려면 아예 두뇌를 상태를 연구해야 됩니다. 두뇌 상태가 바로 마음이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여러 가지 컴퓨터해 보니까 반드시 우리 마음과 우리가 생각과 느낌과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이라 부른다면, 의식이라 부른다면 두뇌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두뇌 신경에 뭔가 조금 이상이 오면 마음 상태가 변하고, 내가 마음에 뭘 먹는 게 있으면 두뇌 상태가 거기에 대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귀납적 사실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두뇌 상태구나 하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의 인지과학에서는 또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두뇌만 가지고는 마음을 설명할 수 없다. 확장된 마음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마음이라는 것은 두뇌 신경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그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서 이걸 우리가 체화된 인지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패러다임이 하나 있는데, 마음이라는 건 뭐냐? 스토리텔링 하는 거다.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이 중에 뭐가 옳으냐? 딱 잡아서 이것만 옳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괴적 회의주의자에 속하는 거죠. 여기에 장점들 다 조금씩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지만은 저렇게 보면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이런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서 그걸 우리가 우호적 회의주의자라고 했죠.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겁니다. 초상현상에 대한 과학 입장을 본다면은 초상현상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초상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파라노멀 페노메나를 해가지고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이니까 윤회나 유체설 같은 것이 초자현상이죠. 그럼 왜 과학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냐면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확인한 영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저 사람은 그런 걸 경험했다 그러는데 나와 내 친구들은 그런 경험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의 두뇌 상태가 마음이라는 과학적 믿음에 어긋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게 있죠. 과연 이 세상에는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상만 있는 것인가? 한 번 어떤 현상이 일어나긴 했지만 다시는 그걸 재현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은 없는 것인가? 그 다음에 직관적 깨달음은 이성적 사유로 도달할 수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돼서 어떤 직관적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불교에서는 감각기관 육군이라 부르고도 마음도 감각기관 중 하나를 봐서 마음은 오감으로 알 수 없는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음은 과연 오감으로 알 수 없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해봐야 되죠. 과연 진리를 획득하는 건 뭔가 하면 감각기관으로서는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는 이성적 사회에 맞는데 위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리를 얻는 방법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있어요. 바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탄생한 배경을 보면은 이거는 이성적 사유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어떤 직관적으로 얻은 겁니다. 어떤 거냐면 1907년에 아인슈타인이 과거를 회고하며 특허국의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특허국의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의 지붕에서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동안 그 사람은 자신이 무게를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힘을 안 받고 자유롭게 떨어진다고 하지만 중력장에서 중력을 받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놀랐다. 이 단순한 생각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나는 모든 자연상이 특수상대성으로 이론으로 논될 수 있지만 중력 법칙은 예외라는 점을 깨달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속 운동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쭉. 근데 엘리베이터가 딱 끊어졌어요. 그럼 엘리베이터 떨어지죠. 그러면 떨어지는 동안 아무 몸무게도 느끼지 못하고 자유낙하라니까. 즉 무중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는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는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어때요? 떨어진 엘리베이터는 중력에 의해서 지금 가속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바로 직관적 깨달음인데 지구나 다른 별은 어떤가? 그것도 누가 잡아당기나요? 아니다 이거죠. 그것도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그냥 떠 있는 사람은 힘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별은 힘을 느끼나요? 안 느껴요.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멀리서 보니까 지구가 태양주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중력만 받으면서 자유낙하할 때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힘은 어때요? 버스가 가속 운동을 확 하면 우리가 뒤 힘을 느끼잖아요. 로켓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통 힘과 중력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중력장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뭐냐? 전부 자유낙하예요. 다시 말해서 힘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자유낙하를 하고 있다면 중력장에서 움직이는 다른 체들도 모두 자유낙하.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도는데 달은 지구에 끈을 묶어서 도나요?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생각할 때는 그냥 자유낙하를 해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돌멩이는 그냥 자유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사람도. 그러니까 중력장에 있는 모든 물질이 힘을 받지 않고 자유낙하를 하는데 왜 그러면 도는 것처럼 보이나? 시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이게 사고혁명이고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에서 나오는데 이 생각은 이성적 사유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깨달았기 때문에 온 것이.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한 것이죠. 지금 설명한 이 방법을 단계를 거쳐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태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먼저 아차 이렇구나 하고 깨달은 다음에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시작한 겁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깨달음이 먼저예요. 이게 바로 사고혁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각적 기관으로 얻어들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육군이죠. 마음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뭘 하나 깨달음을 얻은 거죠. 정보를 얻은 거죠. 이제 아인슈타인이 할 일은 자신의 깨달음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설명한 방식으로 설명해 놓고 그걸 확실히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공면기하학을 도입해서 어떻게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지는지를 설명한 것이죠. 그렇게 정리한 것이 일반 상대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론 이론을 발견한 것은 이성적 사유에서 논리적으로 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깨달은 내용을 수학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바로 마음은 오감 너머에 있는 어떤 것으로서 정보를 알아내는 또 어떤 것인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마음을 감각기관이라 불러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깨달음은 오감으로 받아들인 정보가 그 바탕에 있지만은 오감으로 알 수 없는 어떤 사실, 그래서 감춰진 정보죠. 아무리 눈을 보더라도 일반 상태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감춰진 정보를 끄집어낸 것은 마음으로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춰진 정보를 이성적 사유로 추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깨달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의 깨달음은 마음 역시 하나의 감각기관으로서 감춰진 정보를 알아내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깨닫거나 알아낸 정보도 옳은 게 많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유체이탈이나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어의 체험. 이미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어의 체험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유체이탈도 많이 써있죠. 그 브루스 그레이슨이 홀리라는 학생이 자기 응급실에 학생을 응급실에 있는데 휴게실에서 자기가 했던 걸 다 알아내는 거. 그건 뭐냐면 홀리라는 학생의 마음이 저 멀리 떨어진 휴게실에 있는 것을 알아보는 어떤 감각기관 역할을 한 것이죠. 윤회나 유체이탈과 같은 초상현상을 정통과학에서 과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이고 반복적인 검증이 불가하다는 거, 그다음에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거, 그다음에 둘의 상태가 마음이라는 과학적 믿음. 그런데 윤회를 과학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과거의 영역은 우리 운벨트보다 훨씬 넓어질 것이고 사물의 실상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과는 크게 다를 겁니다. 이제 제4부 12강에서 의견 주신 분,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때가 됐네요. 윤회나 전생을 무슨 임상 실험하는 게 과학이 아니고요. 어떤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인과를 밝히는 게 과학이겠지요. 그랬는데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인과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과학은 맞아요. 그러면 그 고려하는 사건이나 행위가 과학적 자료로 인정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현 단계에서는 초상현상에 관한 수집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과학계에서 자료 인정을 받고 못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이런 것을 현재 기성과학계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개념이 뭐냐 하고 자꾸 자료를 가져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립된 사례만으로 정신은 두뇌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과학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계에서는 엄밀한 과학적 검토 없이 이들의 주장을 무시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두뇌 상태가 마음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인데, 이때 초상현상을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유물론이 지배하는 현재의 과학계에서 초상현상을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할 일은 먼저 윤회나 유체이탈과 같은 현상이 과학적 사실을 밝히는 것이 그게 가장, 그러니까 자꾸 사례를 수집하는 거죠. 부정할 수 없는 사례를. 이런 사례를 수집하고 일단 두뇌 상태가 마음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증거를 자꾸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의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윤회나
유체 이탈이 인정되면은 그걸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운별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질이나 정신을 실체로 보기 때문에 그 실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돼야 될 때 그건 그 다음의 일이에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